세탁소다리시구나. 예비영수 정설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아니라 묘하게 비트인 장난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세탁소다리니까 빨래는 잘하겠네? 앞으로 우리 집 빨래는 동서가 다 하면 되겠네. 그 말이 공기를 가르듯 루만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웃음기 있던 대화가 뚝 끊기고 포크와 젓가락을 잡은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아침에 살이 창가를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윤다연은 그 빛을 느끼며 여느 때처럼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국세청 탈세 전문조사관으로 근무한 지 벌써 6년. 하루라도 허투루 보는 날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서류와 숫자,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의심스러운 흔적들을 찾아내는 게 그녀의 일이었고, 어쩌면 삶의 대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녀의 직업을 두고 딱딱하고 힘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연에게 이 일은 단순한 직업 그 이상이었습니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약자가 피해보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작은 기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대학 시절부터 변함없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윤정이는 오늘도 세탁소 안 유리문을 활짝 열고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다리미와 기계 소리, 그리고 세제를 갚은 물비누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옷을 건네받으며 웃음 튄 얼굴로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단골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우리 다연이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 말 속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세탁소라는 작고 평범한 가게지만 그 속에서 딸을 키워냈다는 뿌듯함이 그녀의 표정에 묻어났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딸을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정희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딸이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하고 곧곧고 바르게 자라준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위로이자 보람이었습니다. 다연은 퇴근 후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세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카운터 너머에서 엄마가 다정한 미소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정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녀왔어, 다연아. 오늘은 어땠어? 윤다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힘들었어요. 대기업 작은 흐름 조사하느라 하루 종일 눈이 아팠네요. 정희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가게 한쪽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커다란 스테인리스 주전자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건네주었습니다. 윤정이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잘하고 있어. 엄마가 보기에 우리 딸은 누구보다 든든해. 다연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고마움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이 엄마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다연의 일상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반도체 개발자로 일하는 박준호와의 교제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분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서로의 일에 대해 깊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함께 식사를 하거나 주말에 짧은 드라이브를 즐기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연은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윤다연은 말했습니다. 엄마, 하나 준호 씨랑 결혼하려고 해요. 순간 윤정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정이는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우리 다연이가 드디어 가는구나.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다연은 그 따뜻한 손길 속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더 큰 행복을 만들어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엄마가 기뻐하게 바랐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지고 가게 안에는 은은한 주황빛이 번졌습니다.
그 평화로운 저녁 공기 속에서 다연은 앞으로의 인생이 조금 더 따뜻하고 안정적일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간 지 보름 만에 양가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박준호의 부모님이 날짜와 장소를 제안했고 다연과 엄마 윤정이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장소는 시내의 고급 한정식 집이었고 저녁 6시로 약속이 잡혔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는 세탁소 일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분주했습니다. 단순히 만남이 아니라 앞으로 딸의 인생을 함께하게 될 사람들과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탁소 카운터에 앉아 옷을 접단 말고도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말부터 건넬지를 수차례 생각했습니다. 윤정이는 한복 대신 단정한 원피스 정장을 선택했습니다. 세탁소 앞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깔끔하고 스스로의 삶의 자부심을 담으면 차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연은 엄마 옆에서 그런 준비 과정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깔끔하고 절제된 스타일을 선호하던 그녀도 이날만큼은 부드러운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얇은 펄이 은은하게 도는 단축이 거리를 하고 머리는 단정히 묶었습니다. 윤다연은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예뻐요. 이대로 가면 완벽해요. 윤정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참 단하다. 오늘 우리 둘이 딱이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작은 균열이 스쳤습니다. 준호와 통화를 마친 다연이 약간 굳은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정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윤다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준호 씨, 형수님이 좀 성격이 강하대요. 장난도 심하고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라네요. 그 말투 속에는 가볍게 넘기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지만 순간 윤정의 눈동자에 작은 불안이 스쳤습니다. 강한 성격이라는 말은 종종 다른 뜻을 품고 있음을 살아오면서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의 결혼 준비를 앞두고 굳이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손을 내젓며 말했습니다. 사람이야 다 성격이 있지. 우리가 잘하면 좋은 인은 될 거야.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얇은 가시 하나가 걸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의 성격 이야기는 바쁜 국세청 사무실의 잔소리나 깡깡한 상사보다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상견례 전날 다연은 오랜만에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대화 중간중간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던 그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풀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윤다연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박준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형수님이 이런저런 얘기해서 농담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상대방이 웃으면서 던지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경우를 다연은 수없이 봤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으로서 현장에서 만난 기업 관계자들도 처음에는 웃으며 던진 농담이 사실은 비아냥과 무시였던 적이 많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연은 옷장을 열고 다시 한번 준비한 옷과 구두를 확인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당당했지만 눈빛 속 어딘가에 묘한 긴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정이는 거실에서 상견례 날 가져갈 작은 손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수건 가벼운 파우치 그리고 세탁소 명함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결혼이 자신의 삶의 한 장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윤정이는 말했습니다. 다연아, 내일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야. 주인공은 너랑 준호 씨야. 내가 너무 나서면 안 되지. 윤다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계시면 돼요. 엄마가 있는 것만으로 든든하니까. 밤이 깊어가고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상견례를 상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연은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수가 강한 성격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며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모호한 꿈을 꾸었습니다. 길게 이어진 식탁 끝에서 누군가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이상하게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뜬 순간 다연은 그게 단지 꿈이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불길한 예감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설이는 준재벌가의 외동딸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모든 시선과 관심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부모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거절한 적이 없었고 그녀가 잘못을 해도 주변에서는 애교나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주었습니다. 그런 환경은 설인의 성격을 한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었고 결국 오만과 무대를 숨길 줄 모르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설인은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리더처럼 군림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차가운 말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세련되고 자신감 넘쳤기에 사람들은 그녀의 거친 면을 모른 척하거나 감췄습니다. 설인 스스로도 그것을 솔직한 성격이라고 여겼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설인은 같은 재벌가의 아들과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지만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설인의 성격이 남편 쪽 가족들과 크게 부딪혔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후에도 그녀는 부모의 재력과 명성을 등이 업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모임에 얼굴을 비추며 살았습니다. 그런 설인이 박진수와 재혼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겨우했습니다. 박진수는 대기업 과장이었지만 재벌가와 비교하면 격차가 컸습니다. 그러나 설인은 결혼 조건보다는 자신을 존중해 줄 사람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녀의 존중은 언제나 일방적인 것이 없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맞춰주기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박준호는 형수와 크게 친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준호는 온화한 성격으로 갈등을 피하고 분위기를 맞추는 편이었습니다. 형이 선택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굳이 간섭하지 않았고 가족 모임에서도 형수의 강한 발언을 그냥 흘려닫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온화함이 가족들 사이에서는 우유부단함으로 비춰주기도 했습니다. 형수의 말이 지나쳐도 형과 부모가 말리지 않으면 준우는 혼자 나서서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었지만 그로 인해 누군가는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아직 준호 가족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딸이 전해진 이야기 속에서 준호의 부모는 교양이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형과 형수도 나름의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행복하다면 어떤 시댁이든 받아들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정희에게 중요한 것은 상대의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세탁소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온 그녀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와 얼마나 성실한가였습니다.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그 가족이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과 공손한 인사띠에 어떤 생각과 가치관이 숨어 있는지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상견례라는 자리가 바로 그 속내를 확인할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연 역시 가족에 대한 정보는 준호가 전해진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교장과 전업주부로 단정하고 형은 대기업 과장으로 바쁘게 일하며 형수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사람이라고만 했습니다. 다연은 그 활발함이 어떤 방향으로 발휘될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서 다루는 사건 중에는 가족 경영 회사의 비리나 친인척 간의 불법 거래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다연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때로는 가장 큰 방패이자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와의 결혼에서는 그런 일과적인 생각을 접어두고 싶었습니다. 상견례를 며칠 앞두고 다연은 국세청에서 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책상의 모니터에는 복잡한 계좌 흐름과 거래 내역이 펼쳐져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상견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 숫자들이 점점 흐릿해질 때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시계를 보았습니다. 상견례 날까지 이제 4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밤마다 상견례에서 할 말과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세탁소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어보고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녀는 딸이 당당하게 자리에서 빛날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지켜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준호의 집안에서도 상견례를 앞두고 여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박동우는 아들에게 첫인상은 중요하다며 복장을 단정해야 하라고 당부했고, 최명희는 다연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며 여러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정설이는 상견례를 단순한 예상의 절차로만 여겼습니다. 설이는 어차피 우리 집안에 들어올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확인이라는 상대방이 자신의 기준에 맞는지 가능하고 맞지 않으면 거리기 멍시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말투와 태도가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다연과 윤정이에게는 아직 알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한자리에 모일 때 그 온도차는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었습니다. 다연은 여전히 담담한 마음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일이지만 가족과 가족이 만나게 되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견례자이가 그저 평온하게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 작은 불안이 가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어 다연의 눈앞에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윤정이는 세탁 소문을 열지 않고 집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옅은 회색빛의 원피스 정장을 단정히 입고 잔머리 하나 보이지 않게 머리를 매끈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마음속으로 오늘은 웃음을 잃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다연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작은 진주 귀걸이를 달았습니다. 화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했고 머리는 반묶음으로 내려다 난 인상을 주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집을 나서자 늦게 오래 참 바람이 코끝을 스쳤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기대와 긴장으로 동시에 굳어 있었습니다. 예약된 한정식 집은 시내에서도 손님 접대와 중요한 자리에 자주 쓰이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은한 국화향과 함께 정갈하게 세팅된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안내한 룸 안에는 이미 준호와 그의 부모 박동훈과 최명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동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연과 윤정이를 맞이했습니다. 사돈,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형식적인 울림이 있었습니다. 최명희도 야만한 미소를 지으며 다연 양 어서 와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서로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고 눈부신 베이지 코트를 입은 여자가 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설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명품 로고가 크게 새겨진 핸드백이 들려 있었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시계가 김났습니다. 설이는 문을 짜자마자 룸 안을 후쳤습니다. 그 시선이 박준호와 부모를 지나 다연과 윤정이에게서 멈췄습니다. 위아래로 천천히 훑는 그 눈빛에는 처음 보는 사람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듯한 노골적인 기색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 기다린 대사를 꺼내듯 가볍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세탁소 딸이시구나.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아니라 묘하게 비트는 장난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세탁소 딸이니까 빨래는 잘하겠네. 앞으로 우리 집 빨래는 동서가 다 하면 되겠네. 그 말이 공기를 가르듯 루만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웃음기 있던 대화가 뚝 끊기고 포크와 젓가락을 잡은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윤정의 얼굴은 굳었습니다. 그녀는 세탁소라는 직업을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타인의 입에서, 특히 딸 앞에서 조롱의 재료로 들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연은 처음에는 무슨 말을 들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인의 입가에 번진 비웃음이 모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콩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귀 안에서 울린 듯 했습니다. 박준우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지만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기 전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동우는 물을 한 모금 마셨고 최명희는 억지로 웃음을 유지하려 애쓰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구도 설인의 말을 끊거나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설인은 오히려 이 침묵을 즐기는 듯 의자에 등을 기대고 손목에 시계를 가볍게 매만졌습니다. 아, 기분 나쁘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냥 농담한 건데.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낮아졌지만 눈빛에는 전혀 사과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윤정이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수많은 생각이 스쳤지만 딸의 체면을 생각해 이를 악물고 침묵했습니다. 다연은 엄마의 떨리는 손끝을 보며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수 그만해요. 다연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나 그 말은 힘이 없었고 설이는 그냥 알았어요. 하고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차잔에서 김이 오르고 있었지만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다연은 포크를 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고 손톱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침묵으로 자신의 분노를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이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히 형수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가족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식사는 이어졌지만 대화는 겉돌았습니다. 형식적인 질문과 답변만 오갔고 웃음은 억지로 만들어진 표정에서만 스쳤습니다. 다연은 그 순간 이미 마음속에 깊은 금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곧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넓어지고 깊어질 운명이었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차례로 식탁 위에 놓였지만 다연의 젓가락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음식의 향과 맛은 느껴지지 않았고 귀에는 옆자리에서 오가는 대화가 흐릿하게 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까 들은 설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세탁소 딸이니까 빨래는 잘하겠네. 동서가 다 하면 되겠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윤정이는 억지로 웃으며 국구를 쓸 들어 다연 앞에 놓았습니다. 다연아, 이거 맛있어 보여. 좀 먹어.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러웠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을 딸이 느끼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오히려 더 애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준호는 형수 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난 처음이 가득했고 무언가 말을 하려다 멈추는 표정이 여러 번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형수를 강하게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다연의 눈에는 무책임함과 무기력으로만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 내내 다연의 마음속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참고 넘어갈까라는 생각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번갈아 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설인의 다음 말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정설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농담이었어요. 기분 나쁘게 들으셨다면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다 같이 돕는 게 원칙이라서 말이죠. 동서가 들어오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그 말 속에 동서라는 단어는 이미 결혼을 전제로 한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다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윤다연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결혼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루만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즉시 말을 잇지 못했고 조용한 숨소리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다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연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윤다연은 그의 말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여러 가지를 받고 정확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윤정이는 딸의 손목을 손끝에서 느껴지는 힘은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딸의 선택을 막지 대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딸 옆에 섰습니다. 윤정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 미소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물려 모욕과 분노, 서운함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지만 딸 앞에서는 한 조각도 내비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문을 나서자마자 루만의 공기는 한층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준호는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뒤따라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다연아, 잠깐만 기다려. 얘기 좀 하자. 다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오늘 저는 아주 분명히 봤어요. 가족 중 누군가가 모욕을 당할 때 다른 가족이 어떻게 하는지를요. 그게 답이에요. 박준호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는 그냥 원래 말이 좀 새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윤다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라면 더 문제죠. 그리고 의도가 어쨌든 저는 이런 사람과 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윤정이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결혼을 축복하는 손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함께 걷자는 약속의 손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잇지 못한 채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만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결심의 무게를 품고 있었습니다. 한정식 집의 복도는 길고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다연의 마음속에는 이미 뜨거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결의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모르는 불안과 그럼에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윤정이는 딸 옆에서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다연아, 우리는 잘할 거야. 그 말이 두 사람의 발걸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연은 알았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파혼 이후 다연은 자신의 감정을 달래는 방법으로 오직 일에 몰두했습니다. 국세청 사무실에 앉아 새벽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사건 자료를 검토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에 남아있던 상견례 날의 무멸감은 서류 속 숫자와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대기업과 재벌가의 탈세 횡령 사건에 강했습니다. 교묘하게 얽힌 작은 흐름과 가짜 계약서, 숨겨진 페이퍼 컴퍼니를 찾아내는데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그 실력은 내부에서도 인정받아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윤다연 조사관을 찾는 것이 관료트로 되었습니다.
그 무력재계 상위권에 속하는 대기업 어브룩 계열사의 탈세 의혹이 국세청에 접수되었습니다. 내부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매출 수백억 원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려졌다는 정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현은 사건 담당자로 지목되었고 즉시 팀을 꾸려 작은 추적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는 순조로웠지만 사건은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하청업체와 어그룹 사이에 민사재판이 진행되었고 국세청은 참고인 자격으로 법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다현은 팀에서 대표로 법원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청사는 특유의 무게감 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한 걸음마다 단단한 소리를 냈고 높은 천장과 넓은 로비는 마치 작은 발걸음조차 크게 울리는 듯했습니다. 다현은 두꺼운 사건 자료 파일을 품에 안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한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정 법보기에 단정한 흰 셔츠와 짙은 남색 넥타이를 맨 남자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다현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지우는 말했습니다. 국세청 윤다현 조사관이시죠.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다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지우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말을 천천히 이어가면서도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자신감과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다현은 짧은 첫인상만으로도 그가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회의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다현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 보이며 작은 흐름과 거래 내역을 설명했습니다. 한지우는 중간중간 필요한 질문만 던졌고 다현의 답변을 빠짐행시 메모했습니다. 그는 결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정확히 묻고 확실한 부분은 바로 확인하며 넘어갔습니다. 다현은 그 태도에서 법률가로서의 치밀함과 사람을 대하는 배려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회의는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자료 검토가 끝나자 한지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덕분에 사건 정리가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바쁘실 텐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다현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판사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가면서 다현은 왠지 모르게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업무상 만남이었지만 상대방의 태도와 말투가 마음속에 작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법원 현관을 나서며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다현은 곧바로 업무 모드로 돌아가 국세청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사건의 수치와 증거로 가득했지만 한지우인이라는 이름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짧은 만남이 앞으로의 삶에서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임을, 그리고 그 인연이 뜻밖의 순간에 다시 이어질 것임을 말입니다. 한지우인 판사와의 첫 만남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현은 다시 국세청의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고 보고서와 사건 기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한지우인이라는 이름은 마음 한 구석에 얇은 책갈비처럼 끼워져 있었지만 업무의 무게 속에서 그 책갈비를 다시 펼쳐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어그룹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재판은 결론이 났고 탈세와 횡령에 관여한 인물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현은 보고서 마지막 장에 선명을 하며 마음속에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 사건이 자신의 커리어에서 또 하나의 성취로 남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은 늦게오리였고 바람이 유난히 매서운 날이었습니다. 윤정희는 세탁 소문을 열고 새로 들어온 두꺼운 코트를 진열대에 걸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회색 하늘과 간에 달한 눈발이 스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은은한 비누 양속으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코트를 단정히 입은 한 남자가 양복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윤정이가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자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양복을 내밀었습니다. 한지우는 말했습니다. 세탁 맡기려고 왔습니다.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깔끔하게 하고 싶네요. 윤정이가 영수증을 적으려는 순간 마침 다연이 세탁소로 들어왔어. 손에 들린 종이 봉투를 카운터 위에 올리려다 그녀는 그 남자를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가볍게 놀란 듯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다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판사님이 여긴 어떻게 한지우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보니 들렀습니다. 좋은 세탁소라고 들어서요. 그런데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공기 속에는 어색한 보다 반가움이 더 크게 번졌습니다. 윤정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치를 채지만 굳이 말을 못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으며 영수증을 건네고 옷을 맡기고 가는 한지우는을 배웅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지우는 몇 번 더 세탁소를 찾았습니다. 법원에서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그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다영과는 세탁을 맡기고 찾는 짧은 시간 동안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근황을 묻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법원과 국세청이 사건에서 협력하는 과정,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판결과 새 법 개정 이야기 등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차츰 서로의 취미와 일상 가족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습니다. 다영은 한지우는의 말투와 태도에서 진중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국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말이 적더라도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역시 다연에게서 강단과 따뜻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녀가 국세청 조사관으로서 맡은 일을 설명할 때의 명확함, 그리고 가족 이야기를 할 때의 부드러운 미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그녀와의 대화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법원 근처 카페에서 정식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넉넉한 시간을 내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고 그날을 계기로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연은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무릎지만 지우는과 함께 라면 괜찮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교제는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다연은 일과 가정을 모두 존중하는 사람을 겹게 두는 것이 어떤 안정감을 주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우는 바쁜 재판 일정 속에서도 작은 약속을 지키고 다연을 배려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딸의 표정에서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미소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안도하며 이번에는 딸이 진심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 탁소 안에서 세 사람이 함께 웃는 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1년 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과 축복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다연은 국세청에서의 업무를 이어가며 가정에서도 안정적인 나날을 보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상처 위에는 이제 단단한 행복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연은 알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혼 후에도 다연의 업무 강도는 여전했습니다. 국세청 조사가의 문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질 날이 없었고 그녀는 사건 기록과 작은 흐름도 속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지우는 그런 아내를 묵묵히 응원했고 다연은 그 응원 속에서 더욱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서 회의가 끝날 무렵 팀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다연의 자리 앞에 섰습니다.
윤조사관 이건 이번 문기 최대 건의예요. 배당된 이상 끝까지 책임지고 맡아주세요. 팀장이 말투는 단호했고 그 파일의 무기는 종이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파일을 열자 첫 장에는 기업명과 주요 임원 명단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 유통 복합 기업으로 매출과 자산 규모가 막대했습니다. 그리고 임원 명단의 한가운데 다연의 시선이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정설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날 위아래로 훑던 눈빛과 비우는 표정, 그리고 그 말투가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세탁소 딸이니까 빨래는 잘하겠네. 앞으로 우리 집 빨래는 동서가 다 하면 되겠네. 그 말이 마치 방금 귀가에서 들린 것처럼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다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싶었던 과거였지만 이제 그것이 사건 파일 속에서 실명과 직함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정설이는 현재 그 기업의 부속 계열 살몬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최근 2년간 수백억 원대의 해외 자산 이론과 법인세 포탈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연의 손끝에 힘이 들어갔고 서류 모서리가 살짝 구겨졌습니다. 다음 날 사건 조사 일정이 바로 잡혔습니다. 첫 조사 대상자 명단에도 설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연은 동료들과 함께 조사실을 준비했고 관련 증거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오전 10시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이의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짙은 향수 냄새가 공기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정설인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명품 재킷과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으며 손목에는 큼직한 시계가 빛났습니다. 설인의 시선이 방안을 훑다가 다연에서 멈췄습니다. 그 눈빛에는 순간적인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비아니한 거리는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우리 세탁소 동서. 아니지, 이제 검사 아니, 조사관님이네. 다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차분하게 자리에 앉도록 안냈습니다. 정설인 씨 자리에 앉으시죠. 오늘은 회사 작은 흐름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인은 의자에 앉으며 다리를 꽂고 여전히 비운 눈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개인 감정으로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한 말 때문에 아직 화난 거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 말은 마치 칼 끝에 독을 바른 듯 했습니다. 과거를 대놓고 끄집어내요. 이 자리를 개인적인 안가품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다연은 순간 숨을 고르고 목소리를 낮게 유지했습니다. 윤다연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국세청 조사관으로서 법과 증거에 따라 일합니다. 오늘 조사도 그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설이는 어깨를 의식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참 신기하네. 세탁소 달이 이렇게 출세해서 나를 조사하게 될 줄이야. 그녀의 말 끝에는 여전히 얕잡아보는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연은 서리를 넘기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2년간 해외 계좌로 이체된 자금이 총 280억 원입니다. 이 금액의 용도를 설명해 주시죠. 설인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곧 억지 후 숨을 지었습니다. 그건 전부 회사 차원에서 처리한 거예요. 나랑은 관계없어요. 다연은 추가 서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거래 내역에는 정설인 시계인 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6장의 계약서 모두 동일한 필체입니다. 조사실 안공기가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설이는 시선을 돌리며 손톱을 만지자 꺼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 속에는 여전히 나는 무너질 리 없다는 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연은 속으로 분노를 삼켰습니다. 이 자리는 과거의 모욕을 풀기 위한 복수의 무대가 아니라 법과 원칙을 세우는 자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순간이 결코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첫 조사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서리는 끝까지 도발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았고 다현은 끝까지 흔들림 없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조사실 문에 닫히는 순간 다현은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끝을 보겠다고 말입니다. 다현은 서린과의 첫 조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증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거래 내역서와 계약서 사본 카드 명세서, 그리고 해외 손금 기록이 층층이 쌓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명품 브랜드 로고와 고가의 여행 경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결제액은 1,000만 원 단위가 기본이었고 어떤 날은 하루 동안 4천만 원 이상을 사용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영수증 하단에는 결제자 서명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고 필체 감정 결과 역시 정설인 본인 서명으로 일치했습니다. 다현은 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재배열하며 해외 손금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 계좌에서 3개월마다 일정 금액이 홍콩과 스위스 은행 계좌로 이체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손금액은 매번 수억 원에 달했고 그 계좌의 명의는 서린의 침착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현은 속으로 냉정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면 작은 은닉의 고의성이 명백합니다. 단순 착오나 실수가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며칠 뒤 2차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린과 함께 박진수도 조사실로 소환되었습니다. 다현은 두 사람을 마주보며 조용히 자료 뭉치를 책상 위로 밀었습니다. 윤다현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2년간 법인카드로 결제된 내역입니다. 명품 구매 고금, 리조트 숙박, 해외 골프 여행, 총액이 12억 원을 넘습니다. 박진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리를 들여다봤지만 서리는 여전히 고개를 젖히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품 좀 상계에 뭐가 문제예요? 회사 대표 가족이면 그 정도 쓸 수도 있죠. 다현은 서린의 말을 끊지 않고 차분히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위스 은행 계좌 송금 내역입니다. 계좌 명의는 서린 씨의 외사촌 이름이지만 실사용자는 정서린 씨로 확인됐습니다. 박진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린아, 이게 뭐야? 그러나 서린은 남편을 쏘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왜 나한테 묻죠? 회사 재무팀이 다 처리한 걸 왜 내가 설명해야 해요? 다현은 다음 서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해외 마케팅 업체와 체결한 허위 계약서입니다. 계약금 명목으로 15억 원이 지급됐지만 해당 업체는 실존하지 않습니다. 조사실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수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쉬었고 서리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업상 필요해서 한 거예요. 우리 업계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서린의 말투는 여전히 무료했고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다현은 마지막으로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린 씨의 서명과 동일한 필체 감정 결과입니다. 허위 계약서, 법인 카드 결제, 전표 해외 손금 신청서 모두 정서린 씨의 서명입니다. 서린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세한 경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역시 대단하네요. 윤 조사관님, 세탁소달이라 꼼꼼함이 몸에 밴 건가요? 빨래하듯 증거를 싹 다 모으셨네. 그 말에 박진수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서린아, 제발 그만해.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야. 그러나 서린은 남편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현은 흔들림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정서린 씨, 박진수 씨,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하면 두 분 모두 법인세 포탈 횡령 배임 혐의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은비리 자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곧 집행될 예정입니다. 박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서리는 처음으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입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허리를 꼽고 시세우고 다연을 노려봤습니다. 다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오만함이 결국 너희를 무너뜨릴 거다. 그 순간 조사실 밖에서 영장집행팀이 대기 중이라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의 조사는 끝났지만 싸움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사실 문이 닫히자 정설이는 숨을 고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강단 있는 척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전화기 화면에는 이사장님, 의원님, 검사장님 같은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정설이는 전화를 걸어놨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예요. 조금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네, 작은 오해인데요. 국세청에서 목소리는 공소됐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돈과 인맥이면 다 해결된다는 확실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명품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서울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대학 시절부터 사격에 대해서 알던 인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계 2세, 정치인 부인, 대기업 임원 등 평소라면 잘한 거리였을 만한 인맥이었습니다. 소리는 한 명씩 눈을 맞추며 웃었습니다. 이번 건은 그냥 정리 좀 부탁드려요. 괜히 커지면 서로 좋을 게 없잖아요.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요즘 국세청하고 검찰이 워낙 칼을 갈고 있어서 이건 우리도 쉽지 않아요. 정설인 씨 이번 건은 액수가 커요. 게다가 해외 계좌까지 드러났다면서요. 말끝마다 책임을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설인의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에 날카롭게 올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아. 한편 박준우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었습니다. 퇴근 후 그의 발걸음은 늘 회사 근처에 허름한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안주는 건드리지도 않은 채 소주입만 영업 후 비웠습니다. 술에 절여진 얼굴과 흐트러진 넥타이, 그리고 손에 준 휴대폰이 그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연락처 즐겨찾기 메뉴에는 여전히 다연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그 이름 위를 맴돌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예상대로 응답 없음이라는 차가운 문구가 화면에 떴습니다. 박준우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되냐, 다연아.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 반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추기가 오를수록 지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다연과 함께 걷던 한강변 세탁소 앞에서 마주한 윤정이의 따뜻한 웃음, 그리고 상견례 날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던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까지. 그때의 침묵이 지금까지도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은 가족의 편을 든 남자였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끝내버렸음을 이제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국세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기업 임원 부부의 탈세와 횡령 해외 자금 음리까지 드러난 이 사건은 단숨에 언론의 이면을 장식했습니다. 회견장 스크린에는 압수된 명품 여행사진 허위 계약서 사본이 연이어 비쳤습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피의자 측에서 로비나 외압이 있었습니까? 대변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국세청과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철저히 수사할 것입니다. 그 순간 텔레비전 속 화면에 정설인의 얼굴이 잡혔습니다.
그녀는 회색 코트를 입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실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눈가에는 피로와 초조함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고개를 바짝 들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술집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화면 속 서린의 격에는 한때 형 박진수의 그림자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맞은편 브리핑 자료를 들고 있는 사람이 윤다현이었습니다. 술잔을 내려놓는 그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다현이 아니었습니다. 세탁소달이라며 무시당하던 그날의 다현이 아니라 국세청의 최전선에서 재벌가와 맞서는 조사관이었습니다. 박준호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다현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자신은 그날의 선택으로 영원히 과거 속에 남을 것입니다. 잔 속의 소주가 더 이상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겨울 바람이 얼굴을 파고 들었습니다. 그는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떨군 채 걸었습니다. 멀리서 시내 전광판에는 대기업 탈세 사건 검찰 기소 예정이라는 자막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지만 사실 아직 진짜 끝은 아니었습니다. 다현은 책상에 사건 파일을 덮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표면적인 수사는 마무리 단계였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뒤에는 더 복잡하고 더 추악한 연결고리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한번 싸움을 예고하듯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진짜 결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판결 선고일이 밝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앞 복도는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피고 인석으로 들어서 인물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법정 문이 열리며 박진수와 정설인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양 옆에는 교도관이 서 있었습니다. 한때 준재벌가의 외동달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파티를 누비던 정설이는 이제 회색 수의와 창백한 얼굴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방청석 맨 뒤에는 윤정희와 다현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현은 오늘도 단정한 국세청 조사관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분노나 울분이 아닌 냉철한 직업인의 차가운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정설인, 피고인 박진수, 피고인들은 회사 자금 총 42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 계약서 및 해외 은밀 계좌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정설인의 어깨가 경직되었습니다. 방청석에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정설인에게 징역 3년 벌금 15억 원 및 추징금 8억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진수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12억 원 및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안은 술렁였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떨구었고 두 사람은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진수는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교도관이 그의 어깨를 눌러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설이는 끝까지 고개를 바짝 들고 있었지만 눈가의 번들거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방청석 한편 박준우는 자리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소주의 냄새가 났고 붉어진 눈은 전날 밤을 술로 지새운 흔적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에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과 형수가 감옥에 가게 되었고 가족의 명예는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준호 가족의 몰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교장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던 아버지 박동우는 교육청 감사와 학부모들의 항의 속에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어머니 최명희는 평생 다니던 사교 모임에서 외면당하며 집 밖을 거의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호 자신은 결혼은-궈녕 연애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술과 담배로 하루를 버티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재벌과 외동달로 태어나 원하는 건 모든 손에 넣었던 정설이는 이제는 정가자라는 꼬리표와 함께
교도소 담장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음. 화려한 샹들리에 대신 천장에 달린 희미한 형광등 아래에서 하루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교도소 입소 첫날 그녀는 배급받은 얇은 담요와 금속 시기를 받으며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용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릴 때 비로소 현실이 뼈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고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본인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한편 판결이 끝난 뒤 법정 밖으로 나서 윤정이와 다현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피고인과 과거에 개인적인 악연이 있었다는 사실이 사실입니까? 다현은 기자들을 바라보며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저에게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기자들은 더 이상 묻지 못했고 윤정이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세월의 서른과 오늘의 통쾌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준호는 홀로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한강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였고 멀리 다리 위에는 자동차 불빛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잠시 다현이라는 이름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걸어갈 다리가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탁소 간판 불빛 아래 윤정이와 다현은 하루 영업을 마치고 간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현은 엄마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윤정이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도 잘 끝났네. 그리고 우리는 더 잘 살 거야.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밤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흔적을 남기고 있었지만 그 위로 쌓인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정의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초겨울의 찬 공기가 세탁소 앞 골목길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잔잔한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탁소 영업을 마친 윤정이는 셔터를 반쯤 내린 채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옆에는 다현이 그리고 평일 업무를 마치고 곧장 달려온 한지온 판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세 사람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현은 따뜻한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가 귀가를 스쳤고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브레이크 소리와 가게 셔터를 닫는 소리가 골목을 메웠습니다. 오늘은 참 조용하네요. 다현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한 게 제일 좋은 거죠. 우리 셋이 이렇게 있는 것도 이제는 참 소중하네요. 윤정이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눈가에는 여전히 세월의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지난 시간들이 만들어낸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이 자리에서 웃으며 차를 마실 거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상견례장에서 들었던 조롱 세탁소 딸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모욕, 그리고 수없이 되새긴 억울함이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상처는 더 이상 아픔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현과 윤정이를 한층 더 강하게 만든 흔적이 되었고 결국 그들을 지탱한 힘이 되었습니다. 지훈이 다현을 향해 물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다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전이라면 분노나 통쾌함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정의가 세워졌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윤정이가 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복수는 감정으로 하면 오래 못 가. 내가 한 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어. 다현은 엄마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정의였어요.
골목길 끝에서 찬바람이 불어와 셋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다연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세탁소에서 수십 년간 세제를 만지고 다리미를 지고 셔츠에 주름을 펴온 손이었습니다. 거칠었지만 세상 그 어떤 손보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행복만 생각해요. 윤정이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웃으면서 살자. 한지우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팔을 뻗어 다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온기가 다연의 몸을 감쌌습니다. 지우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 편이에요. 다연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그렇게 세 사람은 세탁소와 펜츠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그 그림자는 마치 지난 세월을 함께 걸어온 발자국처럼 고요히 겹쳐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들의 가슴 속에는 묘하게 따뜻한 온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 온기는 분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고 누군가를 무너뜨려서 얻은 패감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끝까지 견뎌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평온이었습니다. 멀리서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펜츠 위 세 사람을 흡기 보았습니다. 세탁소 앞에서 웃고 있는 세 가족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오기까지 지나온 길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다연은 문득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얼어붙었던 공기 누군가의 웃음 속에 섞여 있던 초롱. 그리고 그날 자리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나왔던 순간 그 모든 장면이 영화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다연은 알았습니다. 그 길고 험한 시간을 지나오며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윤정이는 딸의 손을 더 세게 주며 말했습니다. 다연아, 이제 우리 내일만 보자. 다연은 엄마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내 엄마 밤하늘의 별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더 단단하고 더 평온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친구와 가족,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